우리 청년들이 교회 학교에서 또 찬양대에서 또 방송실 또 그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모두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앙교회 주역이 돼서 앞으로 교회를 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이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면 좋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좀 복잡한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다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라고 해서 너무 건강에 자신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기간에 하셔야 됩니다. 4월 15일이면 또 우리 선거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을 하고 학교에서 그걸 쭉 가르쳤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다가 이 세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대로 실현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비슷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마음가짐으로부터 또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는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학교에서 교수하면서도 그렇게 도전하고 그랬지만 세상 각 분야에 가서 그곳에서 사명감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지도자가 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사지만 청년들 보고는 제가 목사님 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 신학교 들어오려고 면접하는 학생을 제가 교수할 때 면접을 하면서도 왜 여기 왔느냐고 그래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제가 그래요. 그러면 입학으로 온 학생이 오히려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는 목회하는 일이 제일 좋은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더냐?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난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왔느냐?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목사님은 100명에 1명 돼도 되지만 진짜 훌륭한 신자들이 각 분야에 있어야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불러서 할 수 없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갔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사적인 영역,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적인 영역에서 증명이 돼야 돼.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기독교적인 이 세계관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훈련받고, 여기서는 연습하고, 또 여기서 실험해보고, 그리고는 진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서, 또 정치 분야에서 그게 실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아까 얘기한 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세상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간다는 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종교 중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기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옛날에 1919년 3.1 운동할 때만 해도 기독교는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도 33인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바꾸는데 그 당시에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지도자들이 기독교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한국에. 그런데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옛날 사람 못지않게 분야에서 앞서가고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자가 됐는가 하고 물어볼 때는 저는 퀘션이에요, 퀘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사로운 영역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서, 또 할 수 있으면 사회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 분야에서 각각 자기 역할을 잘해야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내 자식들 잘한다, 아이고 내 딸들 잘한다, 이렇게 기뻐하신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알고 행하는 지도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는가? 너무 의식화되고, 너무 상업화되고, 너무 세상에서 고립되어 가지고 사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 다시 한번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황교안 그 대표가 왔어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정치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거든요. 제일 존경하고 그런 분처럼 되고 싶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어요. 이낙연 씨도 왔었어요. 이낙연 씨는 여기 종로에 이제 국회의원 나오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자기가 또 가까운 데 등록하느라고 세문안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가까운 교회 나가는 건 잘한 거라고 내가 그러고,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세상에서 담대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저 북에 대해서도 인권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인권 좋은 건데 그 내방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적으로 그 많은 것들, 이를테면 동성애라든지 뭐 동성 간의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 국회에서 나라에서 추진하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또 필요한 때는 함께 해주고, 또 세상에서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투자해서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금하는 게 무슨 신앙의 자유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나는 신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안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요? 왜 성경을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믿는 것 따로, 돈 버는 방식 따로, 인생 살아가는 것 따로 하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새벽기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면 더 좋죠.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2장 32절에 다윗하고 함께 동역한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함께, 다윗이 혼자 역사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윗 되려면은 그 주변에 함께하고 또 역할을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다 기록을 할 수 없어도 어떤 분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하고 역사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사갈 자손들의 가운데 한 200명의 이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때 시대를 알고,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 시대 속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아는 우두머리가 지도자를 말해요.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통솔하는 건 리더하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의 얘기를 지도자의 자질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시세를 알라 그랬어요. 시대를 알고 섬겨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고 꼰대 같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그 말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좋은 의미 같은데, 근데 어찌 보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이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주 시골에서 버스도 하루에 한 두어 대 들어오는 데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읍내에 살아서 그렇지 내 친구들,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면단이 조금
10리, 20리 떨어진 데서 걸어오는데 걔들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롱불 켜고 다 살았어요. 호롱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위에다가 호롱불 십자가를 우리가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1907년에 중앙교회가 세워질 때는 서울서도 다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전기불 아래서도 흐릿한데 이 호롱불 아래서 그 공부한다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은 아마 무슨 뭐 촛불 켜고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주로 다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고무신. 어쩌다 초등학교 3급 학년 돼가지고 운동화 이렇게 한번 신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 운동화가. 우리 주로 고무신 신고, 껍적 고무신, 하얀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방이 어디 있어? 보따리, 책보에다가 이렇게 책을 싸가지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주로 걸어 다녔어요. 걸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자전거 탔어요. 자전거. 차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버지하고 형이 무슨 장사를 하기 위해서 트럭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도 그 트럭 하나 있는 게 어디라고요. 명절에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다 그 가족들이 트럭 위에 타가지고 성묘 가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진짜 그야말로 꼰대지.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는 열심히 타이프라이터, 타자기를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타자 학원 가가지고 영문타를 막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서 페이퍼를 숙제를 해내려면 타자기로 쳐서 내야 된다길래 뭐 코로나 뭐 이런 이 코로나 이번 코로나하고 같은 애 이름이 코로나 타자기를 가서 막 열심히 동두천에 어디 학원 가가지고 군목하면서 타자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 딱 도착해가지고 강의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미국 이제 거의 타자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실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실에 가서 이제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처음 컴퓨터를 봤죠. 그때는 비싸니까 개인들이 가질 수가 없고 학교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가서 공동으로 그걸 써요. 그래서 자기 시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래도 뭐 컴퓨터도 자판이 있으니까 이 타자기 배운 건 그래도 좀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데는. 그 워드 퍼펙트 프로그램으로 학교 딱 간 지 일주일 만에 5장짜리 페이퍼를 그걸 쳐가지고 밤새서 해서 쫙 뽑아가지고 프린터도 공독으로 쓰는 프린터예요. 쫙 뽑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세상을 얻은 기분이더라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나. 컴퓨터를 하니까 타자기처럼 고칠 타자기보다 더 잘 고칠 수도 있고 저장도 해놨다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미국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구나.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은 그거 태어날 때부터 봤잖아. 태어날 때부터 마우스를 입에다 물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세대가 달라요. 내가 공부했을 때는 도서관 가서 모든 자료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카페에다가 싸다 놓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워드 서치만 하면 쫙 나오잖아. 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보다 여러분은 앉아서 우리 박사님보다 여러분 학사님이 훨씬 정보가 많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요새 여러분 세대를 뭐라고 그러면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폰. 이제 컴퓨터도 그만두고 이 폰을 입에다 물고 태어난 애들이야.
폰으로, 이 폰으로 모든 걸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성서학당에 나와서 출연을 하지만 어른들이나 보지 여러분은 보질 않아. 여기에 떼어줘야 보지 텔레비전을 안 봐요. 제가 지난 월요일 밤에 미국에 갔다가 아들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다가 그 다음에 트위터 시작할 때 트위터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트위터 알죠? 트위터? 예. 페이스북 알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 부사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스탁 옵션도 많이 받고 막 대단했는데, 이제 작년에 뭘 했냐면 그 트위터에서 사표를 내고, 트위터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가 받은 스탁이 이게 현금화가 되는데도 더 기다리면 자기의 아이디어가 사장될까 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아주 부즈라고 하는 부즈, 근데 발음이 좀 한국 발음도 아니고 미국 발음도 아니고 이상해. 부즈라고 하는 앱을, 일종의 앱을 만들었는데, 내가 매일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 갔기 때문에 직접 이제 지금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거니까 시제하는 새로 만든 곡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서 모든 스포츠를 다 중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러냐? 요새 케이블 TV로 미국은 스포츠 채널이 있어서 보는데 누가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블 회사도 잘 안 돼. 없어질 지경이요. 또 그러니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수입이 안 돼요. 그 케이블 TV만 의존해서는. 또 관객들을 젊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노인들만 보고 있으니 젊은 팬들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그 케이블 TV를 가지고 있는 케이블 회사들하고 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시하고 또 구단주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케이블 회사가 계속 할 수도 있게 하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확보해서 고객을 만들게 해주고, 서로 윈윈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엑셀런트하게 잘 엔지니어들이 그걸 쫙 만들고 있고, 그 안에는 로여도 있고 뭐 각 분야의 사람들을 쫙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걸 보고 왔어요. 야, 기발하다. 왜냐하면 지금 포노사피엔스, 이 폰을 쓰는 종족들이 세계 어디든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BTS 잘 알죠? BTS가 이렇게 나올 때 이전에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전에 음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획사 찾아다녀가지고 그 다음에 음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 막 갖다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이 BTS 아이들은 그냥 유튜브에다가 쫙 깔잖아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깔았더니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서 더 유명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자꾸 왜 음반 안 만드느냐, 왜 비디오 안 만드느냐, 사고 싶은데 우리 방송 출연해달라, 이쪽 와서 실황으로 한번 라이브로 공연해달라, 뭐 해가지고 그냥 들은 거죠. 왜? 지금 포노사피엔스,
이 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종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게 되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막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알아야 된다. 이 시대가, 그래서 나는 이 시대를 주도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다르구나. 맞아, 지금이 그런 시대지. 그렇게 해야 통하지.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직업 가운데 대부분이 다 사라질 거고 정말 새로운 생각의 개념의 일들이 막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통솔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시대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랬는데 1차 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해요. 사실 그게 뭐 18세기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1차 산업, 왜 옛날에 대가족 애들을 많이 낳은 줄 알아요? 노동할 일꾼들이 많으니까, 돈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는 사람 많으니까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공부도 많이 안 시키고 일을 시켜 자꾸. 그런데 이제 기계로 대체하니까 애를 안 낳아도 되잖아. 그래서 요새 한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으로 보면 19세기에 이 주도하던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이 전기가 발명되면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요. 에너지. 그래서 정말 그런 전기가 그런 엄청난 것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들을 이전에는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20세기 후반부터 3차 혁명은 정보, 통신, 자동화 혁명인데 이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요. 디지털 혁명. 그걸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4차 혁명, 이제 21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와가지고 4차 혁명 시대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융합되는 거예요. 종합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융합혁명이라고 해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그래서 빅데이터. 아까 우리 아들이 하는 그 부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 아이가 생각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데이터.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고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걸 좋아하고 이 데이터를 결국은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수집을 딱 하고 있는 거야. 그 데이터는 돈으로 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팅, 무인 운송, 무인기로 배달 다 해, 나노 바이오 기술. 그래서 일찍이 미국 아이들은 코딩을 배워요. 요새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코딩이라.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아까 융합이 된다는데 인간과 기술이 융합이 되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이 되고 공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이 융합이 되고 조직과 비조직이 융합이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돌입을 했다. 이번에 제가 월요일 밤에 미국 갔다가 거기 목요일 밤에 나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토요일 새벽에 돌아왔는데 주로 이제 밤 시간에 이용했으니까 주로 잠을 잤는데 왜 내리면 활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면서 반절 보고 오면서 반절 본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 궁금하죠? 나는 보통 때는 이거 잘 안 봐요. 그리고 더구나 돈 내고 가서 보라 그러면 안 보는데 이제 이 비행기에서 공짜로 주는 영화니까 본 건데, 비행기에서 영화를 보려면 조금 나는 액션 뭐 이렇게 좀 신나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뭘 봤냐면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도 많이 시리즈가 나왔죠. 그 중에 뭘 봤느냐, 다크 페이트 봤어요? 다크 페이트라는 거 봤어요? 터미네이터. 나보다도 더 뒤진 것 같아. 왜 나는 그걸 봤냐, 이게 터미네이터라는 게 이 인간과 기술이 이게 융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사람인데도 기능을 첨가해 가지고 거의 이제 초능력적인 능력이 나오는 그 그레이스라고던가 그런 여자가 하나 등장하고, 완전 기계로서 이제 미래를 지배하려고 하는 터미네이터가 나오고, 그 미래에 뭔가 실마리를,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리 와서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해치려고 하는 터미네이터가 있고,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그레이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싸우는, 추적하고 막 싸우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는 관심 있는 거예요. 기술의 진보가 과연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기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지배를 받는다. 여기 터미네이터거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지금 이미 뭐 알파고하고 이렇게 바둑을 놔가지고 알파고가 이기고 그랬잖아요. 기계가 숙련된 거나 이런 것들, 정보나 뭐 아이디어나 뭐 이 데이터나 이런 걸로 해서는 얼마든지 실수 없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여전히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인간은 일단 도덕성을,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인간은 감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기술을 잘 선한 데 쓰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인정번이 없는 기계가 돼버리고, 영혼 없는 기계가 돼버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 그 낙원이 아니라 낙원을, 세상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술이 진보하지만 인간성을 파괴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유용하게 인간에 활용될 수 있겠나. 그러려면은 이 하이 테크놀로지 위에 하이 터치, 영성으로 그 모든 기술과 이런 것들을 만져주고 활용하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윤리학 공부하면서 주창했던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가 필요하다. 인간 복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성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연구는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그런 기술은 실용화하지 말아야 된다. 환경 보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전부 보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결단이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도, 유전자 치료도 나오고, 더 나아가면 유전자 성형도 가능해. 유전자 상태에서 얘를 운동 잘하는 인간으로, 또 인물이 아주 뛰어난 인간으로, 어떤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이 유전자를 조작을 하면 유전자 성형이 되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성형하듯이. 유전자 치료는 뭐 가능해도 유전자 성형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더구나 더 나아가면 인간 복제. 제민이라는 영화 봤어요? 제민이?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해?
바쁘구나. 지난번에 내가 스페인을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스페인을 갔다 올 때는 이 제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 제민이를 보니까 인간 복제가 나오더니 인간복이 아주 탁월한 스나이퍼, 이렇게 암살하고 뭐 이런 탁월한 이 사람의 유전자를 딱 빼놨다가 이 사람도 몰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결국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얘를 보내서 얘를 죽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자기하고 닮은 젊은 똑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시도가 다 밝혀지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 개연성이 있는, 영화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기술을 어떻게 책임적으로 결단하면서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되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예언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도 예언이라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그건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그게 예언이야. 그러니까 예언이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맞는 것은 그대로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그 예언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가능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학문이나 일들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야겠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유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세상은 잘 모르겠어. 왜? 여러분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그게 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파악해서 시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세상도 알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건가를 딱 예측을 해야 돼요. 지도자는 미리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구자, 선지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것을 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요새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요, execution이라는 게 뭐냐면 실행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좋은 아이디어를 누구나 다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제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 얘기를 했지만, 이전 같으면 이거 정보가 된다고 해서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은 이 얘기 해도 된다. 왜? 이 얘기 해도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그걸 하려면 지금까지 크레딧을 쌓아야 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면서, 트위터에서 일하면서 전부 그쪽 분야에서 그 스포츠 에이전시들 다 만나면서 신용을 쌓아놓고, 뭐 스포츠 중개사들 전부 만나면서 그 관계를 해놨고, 했던 기존의 그 관계망이 이 사업으로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당신 중개권을 나한테 좀 주시오, 그걸 통해서 방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 있어야 되고, 또 그 좋은 아이디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실행력이.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큰 아이디어, 큰 아이템을 잡으면 안 되고, 제가 이번에 가서도 우리 아들한테 몇 가지 코칭을 해줬어요.
야, 박사학위를 쓴다는 게,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는 게 뭔지 아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했지만 너무 지엽적인 것 같은 걸 해도 하나를 딱 붙들어 가지고 그걸 크게 만드는 거, 그게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라. 근데 대개 박사학위, 석사학위 논문을 못 쓰는 아이들은 내가 지도해 보면 큰 걸 잡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이미 다 나왔어. 아주 조그만한, 아주 조그만한 걸 하나 잡아야 돼. 그 대신 그걸 크게 만들어야 돼. 그 말을 알아들어요? 우리 아들은 당박에 알아듣던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그 말을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엄마에게 설명해서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너무 복잡하면 그거 못 쓴다는 거지. 그러나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무궁무진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누구나 다 페이스북을 쓸 수 있으면서 또 누구나 다 페이스북을 다 쓰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트위터를 알 수 있으면서 누구나 다 트위터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작지만 작은 걸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걸 계속 그걸 붙들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스피레이션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분화되고 더 자세하고 구체화되고 개체화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길이 자꾸 열리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하면서 처음 생각한 것보다 엄청 넓어지면서 엄청 몰랐던 것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실행하는 사람만 알게 되지 실행하지 않으면 몰라. 애시당초. 무슨 일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봐. 아, 저거 나도 언젠가 생각했는데, 언젠가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왜 못했어? 안 했으니까 못했지. 그러니까 이게 실행력이 있어야 돼. 그걸 알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착수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은 고령사회되고 저출산, 우리나라는 커플이 두 사람이 아이 하나도 안 낳아. 0.9 이렇게밖에 안 돼. 저출산, 그래서 당연히 인구 절벽이 오고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앞으로 몇 년 내에 거의 반절은 문 닫아야 돼. 이런 상황 속에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학을 가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대학을 안 가도 살고 모두 다 대학을 간다고 해도 대학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변하는 시대 속에 지금 앞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리더십, 통솔한다고 그래요. 리더십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 리더십의 스펙트럼을, 이 햇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죠. 같은 리더십이라도 프리즘을 통과하면 다양하게 빨주노초 파남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을 내가 쓰면서 12가지의 리더십을 썼는데, 12가지 스펙트럼으로 나온 12가지를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내 자질 속에, 성품 속에, 또는 필요하면 기술로 습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리더가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카리스마적인 리더, 나를 따라와라, 권위적인, 수직적인 이런 리더십으로 이끌어 왔는데, 지금은 민주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요새는 여성 엄마형 리더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4.0 리더십이 뭐냐면 통합, 상생, 공감, 섬김
이런 리더십이에요. 거기에는 성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정의감, 포용력, 정직함, 책임감, 희생정식 뭐 이런 것들이 통합할 수 있는 능력, 개혁적인 정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선 아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빅 포텐셜이라는 책이에요. 선 아처가 쓴 빅 포텐셜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빅 포텐셜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위대한 성공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혼자 실패하거나 함께 성공하라. 빅 포텐셜, 이 말은 스몰 포텐셜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스몰 포텐셜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하든지 개발해서 실현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라,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서 쓸 건가, 이걸 계속 교육이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빅 포텐셜, 더불어 함께 하면서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요, 우리 아들이 와서 자기 하는 일을 청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서 많은 그 도전을 받았으니까. 근데 요새는 다 같이 해요. 우선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를 써요. 공유, 사람들이 같이 쓰는 오피스를, 그래도 오피스에 나가야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또 의무감도 생기고 규칙성도 생기기 때문에 오피스를 쓰는데 혼자 얻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써요. 우리 처음 단계에서는 러여, 그 변호사도 있어야 되지만 회사에서 고용하는 변호사 쓰기 전에는 로펌에서 자기 일을 봐줄 수 있는 그 로펌하고 컨트랙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어느 정도 포션을 줘야 돼. 어느 정도. 그래서 책임감도 주고 또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게 해야 돼. 자기 혼자 돈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 회사들 중에 주요한 투자 회사 순으로 해가지고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 그러면 그 투자 자문 회사가 이 회사 이밸리에이션을 해요. 그 아이디어만 보고 이 회사는 무슨 100 밀리언 가치가 있는 회사다, 1600 밀리언 회사다, 이밸리에이션을 해줘요. 해주고 그 대신 우리는 이 회사에 3 밀리언을 투자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돼. 페이스북 얘기를 들으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처음에 투자 회사에서 500,000을 투자 받았다고 그래요. 500,000. 그럼 그 투자 회사에서는 그 페이스북을 처음에 얼마 정도로 이밸리에이션을 했냐면 5 밀리언 정도, 5 밀리언, 50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고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500,000을 투자를 해주겠다.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느 투자 자문 회사에서 이만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선 필요한 사람부터 하여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빅 포텐셜, 혼자의 포텐셜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함으로써 더 함께 크게 빛나는 거예요. 빅 포텐셜이라는 책을 선 아처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선 아처에서 빅 포텐셜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뱅글로브, 동남아시아 뱅글로브 관광하는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쭉 밤에
반딧불이 관광을 가는데 캄캄한데 어느 그 해안가쯤 가더니 이 가이드가 플래시라이트를 그 뱅글로브 그 숲 쪽으로 팍 한번 켰다가 끄니까 어디에 있었는지 순식간에 수백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반짝 불을 다 켜는 거예요. 샥 사라져요. 아무 지휘자도 없는데, 지휘자도 볼 수 없는데 또 조금 있다가 반짝 샥 사라져요. 또 조금 있다가 반짝 싹 사라져요. 이 장관을 본 거예요. 근데 이 반딧불이가 왜 그렇게 반짝거리느냐? 이 숫것 이 반딧불이가 암컷을 부르는 거야. 나 여기 있다 그러면. 근데 지 혼자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암컷한테 전달될 확률이 3%밖에 안 돼. 조그마한 불빛이기 때문에 암컷이 진짜 눈이 좋지 않으면 그거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수십만 마리가 반짝 그러면은 암컷한테 전달되는 확률이 82%로 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3%에서 82%로. 그러니까 79%가 확 올라요. 이게 빅 포텐셜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1등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내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돼. 우리끼리 어떻게 힘을 합쳐서 같이 더불어 살 건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거 창조적 공존이라고 그래. and 플러스 창조적 공존을 시도해. 그런 아이디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사람들의 포텐셜의 합보다 더 놀라운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암담해.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놔두고 리더십이 엉망이야 지금. 그래서 서로 friendly fire, 내부적으로 총질을 하고 있어요. 갈등이 막 극화돼가지고 갈등 지수가 올라와. 그 갈등 비용을 지불하느라고 1년에 1인당 900만 원씩 지불한대요. 그래서 GDP의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불해. 왜 저 광화문에서 저러고 있고, 왜 저기서 파업을 하고 있고, 뭐 더 저 서초동에서 뭐 하고 있고, 매일 이러느라고 이게 다 날라가는 거예요. 갈등을 줄일 뿐 아니라 융합해서 잠재 역량이 최대화하도록 만드는 리더가 필요하다. 누가 해야 돼? 여러분이. 누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 시대를 아는 지도자, 시세를 잘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행해야 되는가 하는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아티큘레이트 할 줄 알아요.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부분적이면서도 확실하게 해내야 돼. 오늘 이번에 봉준호가 난 그 사람이 그 영화 그걸 떠나서 수상식 때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거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미국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누구의 영화를 보면서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가장 로컬, 아주 지역적인 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유니버셜한 거다,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이 로컬에서 우리가 하는 게 금방 세계화될 수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세계 모든 나라에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는 조그마한 일이 절대로 그 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일에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한번 찾아보라고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래서 내가 하는 그걸 조그마한 거라도 잡고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일이 엄청난 일이,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실행력이라. 그게 필요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투자자들 모아줄 테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몇 사람 투자를 했는데 아직도 효과는 나오질 않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100명 중에 한 명만 돼도 우리 100명을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어쨌든 리더십, 이 시대가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가능성,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리더를 갈망을 합니다. 기다리만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좀 되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세워주는 그런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